자녀의 자존감을 가장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요? 엄마. 그럼 남편의 자존감을 가장 무너뜨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내. 그렇지. 오, 잘하네. 그럼 아내의 자존감을 가장 무너뜨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남편. 그렇죠. 이게 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이런 얘기하죠. 가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가족이 우리의 행복을 엄청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어떤지 아세요? 가족이 가장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가족이 가장 큰 상처를 줘요. 아니 옆집이 뭐가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 굳이 남의 집 아들을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찾아가갖고 너는 성적이 왜 그러니? 어? 너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야 너는 왜 취업을 못했니? 이걸 매일 상관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홈메이드예요. 옆집은 절대 못 키워줘요. 이거 집에서만 키울 수 있거든요. 그때 가장 무너뜨리는 게 만약에 우리 가족이고 근데 우리 가족은 내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을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 자존감을 너무 건드리면 애가 집을 나가는데 모르시나? 여러 명 가출했는데요. 자존감을 너무 건드리는 사람이랑은 못 사는데요. 여러분 직장인들 보십시오. 직장인이 그 직장을 다니다가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될 때는 언제 그만두는지 아세요? 자존감이 무너졌을 땐 못 다녀요. 너무 무시받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다니면 다닐수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계속 무시당하는 느낌이야. 저 사람이 나 사람 취급 안 해. 그러면 아무리 돈 많이 줘도 거기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녀요.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머물게 하고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거든요. 배에다 손 대보세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감정이 자존감이에요. 아랫뱃속에 깊이 채여있는 힘이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내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하면 좋은데 이 생각이 바닥을 칠 때 이제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럼 옆에서 누가 줘야 돼요? 누군가 자존감을 채워줘야 돼요. 그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 누가 해요? 부모밖에 안 해요. 근데 이걸 맨날 무너뜨리는 사람이 부모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질문을 드릴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자가 애를 낳게요? 아니면 애가 저절로 쑥 나왔게요? 애기가 어? 엄마가 나왔나? 엄마가 낳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엄마가 애를 낳았다. 엄마가 오케이. 나왔나? 자, 두 번째 그럼 그냥 내가 알아서 쑥 나왔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어디서 나온겨? 도대체. 엄마가 쑥 나왔어. 자. 지가 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따라서 우리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낳은 적이 없다. 우리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10달이 됐어. 너무 무거워. 아씨 그냥 낳아야 되겠다. 너무 무거워.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래서 힘을 꽉 주면 애가 확 나와요? 아니 안 나와요. 애는 언제 나와요 그럼? 지가 나올 때가 돼야 나와요. 그럼 나올 때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애가 나올 때가 됐다는 건 뭔지 아세요? 배 안에 더 있으면 죽을까 봐 탈출하는 걸 걔 입장에서는 탄생, 우리 입장에서는 분만이에요. 어린 생명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는지 아세요? 죽음에서 탄생을 만들어낸 게 어린 생명이에요. 걔 얕보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겨. 몸을 틀면서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한테 신호가 오죠. 얘 나온다. 그럼 나는 힘줘서 조금 도와줄 뿐이에요. 지가 다 해낸 일이에요. 걔 얼마나 위험해요? 나보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막상 딱 나와서 한 번도 안 쉰 숨을 쉬어야 되죠. 안 해본 호흡을 해야 되죠. 그때 애가 첫 호흡을 하면서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진짜 대단한 일을 해냈어. 엄마,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한국말밖에 못해갖고 애가 신의 언어로 얘기했잖아. 못 알아들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애가 나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시작! 응애! 그러고 알았잖아요. 여러분, 엄마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일 해냈어요. 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 알아들어서 운 거 아니세요? 아니면 본인이 애 낳은 게 대단해 보여서 울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이는 우리에게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는 어때요? 가만히 냅둬도 잘 크죠. 애는 태어나면서 자존감을 갖고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조금만 건드려줘.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엄마가 건드려줄 때마다 애들의 자존감이 크죠. 어떻게 커요? 1살 때 이렇게 돌 때 걸어. 그러면 잘 걷네, 잘 걷네, 똥 잘 싸네, 밥 잘 먹네, 어이구 잘 걷네.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궁둥이를 막 실룩거리죠. 자존감을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니까 좋아서 실룩거리죠. 계속 이렇게 키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만 돼도 어떻게 해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뒤지게 맞죠? 어? 공부를 하라니까 너는.
얜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애 자존감을 매일 바닥을 치게 만드는지 아세요?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키우면 돼요. 그러면 애는 어때요? 20살, 21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갖고 재미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형보다 못해. 나는 친척 중에서 제일 나는 대학도 못 갔어. 나는 성격이 왜 그렇지? 이런 거 다 집에서 형성해 주는 거예요. 태어날 땐 멀쩡한 애라니까요. 그러면 애가 자존감만 갖고 태어난 줄 알아요? 또 뭘 갖고 태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배 5번 두드려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좋아요. 모든 아이는요 배 안에 5가지 이상의 천재성도 갖고 태어나요.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좀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천재다. 천재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너 천재야. 빨리 말해줘. 혹시 못 믿겠으면 더 눈을 보고 말해줘요. 너 천재야. 말해줘 빨리. 너 천재야. 저 천재예요. 여러분 저도 천재예요. 모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5가지 이상의 천재성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그 5가지 이상의 천재성은 세상에 존재하는 10,000가지 이상의 직업이에요. 여러분 음악에도 직업이 50가지가 넘어요. 각종 악기 있죠. 음악적 재능도 뭘로 탄생해요? 작곡을 하는 사람, 게임 음악 작곡하는 사람, 뮤지컬 감독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뮤지컬 감독을 하려면 뭐예요? 음악적 재능, 작곡하는 재능,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 그리고 리더십, 인간관계 잘하는 능력 5가지 이상이 합쳐서 뮤지컬 감독 하나가 직업이 나오는 건데 모든 사람은 5가지 이상의 천재성을 다 배 안에 갖고 태어난다. 여러분도 다 갖고 태어났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어느 정도 죽어라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상승한다라는 건 다 기본 전제로 모든 게 다 똑같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림 잘 그리는 거 타고나요? 어때? 그림 잘 그리는 거 타고나죠? 타고나요? 춤 잘 추는 거 타고나야 돼. 타고나요. 3살 때부터 막 똑같이 따라추는 애가 있다.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그대로 따라쳐. 근데 우리처럼 나이 들어서 돈 내고 배워도 자꾸 뒤로 가지 않아? 그지? 막 미치겠어. 뭐 똑바로 하고 싶은데 안 돼. 자, 그럼 말 잘하는 건요? 타고나요. 우리 집에 딸 넷에 아들 하나, 내가 둘째 딸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나만 말을 잘해요. 우리 언니? 아직도 걔는 지가 하는 말이 뭔지 몰라요, 잘.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 하면 미경아, 내 말이 뭐냐 하면 그러면 말을 해! 근데 여태 말을 못해요. 못해요. 자,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거 타고나요, 안 타고나요? 안 타고나. 안 타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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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나요. 공부 잘하는 거 타고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공부 잘하는 거 타고난다. 오케이. 공부 잘하는 거 안 타고난다. 노력하면 다 된다. 타고나. 자, 요 사람들은 남아요. 이 사람들 남아서 우리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다 서울대 가자. 가는 거야? 아니, 나이가 좀 문제라고 생각. 그러면 공무원 시험 볼래? 변리사, 회계사 하자고.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까 하세요. 저기 하루에 2시간 동안만 자면서 죽어라고 하세요. 느낌이 오죠? 못할 거라는. 우리 아이들은요 10,000가지 이상의 천재성을 다 갖고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20살까지 사회는 뭐만 테스트해요? 10,000가지 재능 중 뭐만? 암기만 테스트해요. 그러면은 암기력을 못 갖고 태어난 애는 20살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얼마나 내가 괜찮은 생명인지를 어디 가서 확인받아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공부 별로 못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뛰면서 사람 만나면서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하니까.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 뭐예요? 수학이요. 나는 X가 이동하면 무서워요. 나 진짜 무서워요. 막 겁나고, 왜 저쪽으로 가서 막 머리가 하얘져요. 나 어렸을 때 제일 잘했던 거 뭔지 아세요? 말대답이요. 정말 두드려 맞았어요, 엄마한테. 그냥 시키면 지집애 가 그냥 아주 꼬박꼬박 말대답하고 지랄하고 나는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2번째 나한테 있었던 실력? 고집 엄청 셌어요. 그걸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천재성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다 지금 천재예요? 우리 아이들 한번 봅시다. 엄마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아이들 태어났어. 깐난애기죠? 엄마들 이런 생각해요. 얘 뱃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 아무것도 안 들어 보이잖아요. 그냥 웅냥 이런 애가 아무것도 감지도 못한 애가 뭐가 들었어요? 뱃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 자존감 따위도 없고 모르겠어. 그런 건 있는지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천재성 따위는 있지도 않아. 얘는 텅텅 벼서 내가 늦는 대로 반응할 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는 공부 못했거든? 내가 너 공부 잘하는 애로 만들어줄 거야. 모든 엄마들은 결심을 해요. 뭔지 아세요? 애와 관계없이 애라도 잘 키워야지. 이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결심이야.
자, 집어넣기 시작하죠. 내 아이를 보고 키우는 게 아니라 기준이 누구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어떻게 키워? 다른 애들은 왜? 얘보다 나야 양육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엄마들 눈이 내 애를 안 보고 다 어딜 봐요? 다 옆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갖는 즉시 다 카페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잖아. 딴 여자 어떻게 키우는지. 그러니까 막 불안해 죽어. 뭐 카페에 올리죠. 큰일 났어요. 우리 애가요. 저 집에 옆집 애보다 15일 빠르거든요. 근데 아직 못 걸어요. 그럼 엄마들이 또 카페에 막 글을 올려줘요. 뭐라 그래요? 빨리 문화센터 가서 다리를 찢으세요. 그럼 걸어요. 지금 우리 애가 3살이거든요. 아우 근데 옆집 애는요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우리 애는 영어를 못해서 어떡하면 좋아요? 막 모든 공부서부터 다 비교해요. 모든 성장 과정 자체가 어떤지 아십니까? 내 아이를 보고 키우면 되는데 불안하게 옆집을 보니까 어때요? 한 달 늦으면 무지 늦은 것 같고 한 1년 늦으면 난리가 나죠.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엄마들 눈에서 불이 나요. 초등학교 때 성적이 평생 가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 그럼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와. 그래갖고 애들은 다 학교에 학원에 집어넣고 나서 엄마들은 다 같이 알죠. 빵집에 보여갖고 야야야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우리 수행평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집을 못 가 3시까지. 그래서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자, 그런 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중학교 가면 더 난리가 나요. 완전 비교. 어머, 좋겠다. 그 집에 외고 보냈대. 아우, 얼마나 좋아. 그래, 그렇게 공부를 잘해야지. 아우, 애가 완전히 인생 풀렸어, 그 집은. 그게 무슨 인생이 풀린겨. 어머, 외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 자퇴할게요. 어머, 그 집은 있잖아. 아우, 유학 보냈대잖아. 진짜 좋은 대학으로, 이제 미국으로 유학 보냈대.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적응 못하고 돌아와. 여러분 혹시 다들 간 것까지만 들었죠? 간 것까지만 들었잖아. 온 건 못 들었잖아요. 저 좀 따라해보세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내 자녀를 기르는 문제의 반 이상 해결될 거예요. 저 좀 따라하세요. 시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돈 있다가 없다가. 돈 있다가. 잘 나가다 망하다가. 하다가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공부 잘하다 못하다. 못하다 여러분 커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아세요? 이게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을 중학교 1학년 그날 다 같이 엄마들끼리 모여서 비교하는 게 무슨 놈의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내일 다 바뀔 텐데. 만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안 만나면 돼요. 다 이렇게 될 거라. 그러니까 하나도 부러워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뭐 태어나서 다 같이 배 하나 시작. 자존감. 그다음 5개 만들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뭐야? 천재성 시작. 천재성. 이게 너무 괜찮은 애 아니에요? 가만히만 놔둬도 너무너무 잘 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처음부터 잘못 꼬여졌죠? 자존감 따위는 없어. 천재성 따위도 없어. 내가 늦는 대로 반응할 뿐이야. 여러분 그렇게 괜찮으신 분들이세요? 어린 생명들이요. 얼마나 괜찮은 애들인지 아세요? 저는 가끔씩 우리 애들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주의 나이로 보면 사실상 30살 나이 차이는 동갑이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지금 저기 30살이 애를 낳았어. 애는 1살이야. 30살 차이 나죠? 그죠? 엄청 차이 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내 맘대로 막 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90대고 애가 61 됐어. 그럼 어때요? 엄마는 아무것도 못해. 네가 도와줘야 돼. 여러분 어때요? 동갑 됐잖아요. 그까짓 30살 나이 차이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야 돼, 애를? 기본적으로 애 생명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존중감이 있어야 돼요. 얘는 나와 다른 생명이야. 내와 다른 특성을 갖고 태어났어. 그거 아시죠, 여러분? 육체는 부모로부터 간접거래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유전병도 닮고 부모로부터 많은 것이 잠자는 것도 닮고 다 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하늘에서 직거래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전혀 닮지 않은 애가 나와요. 아버지 되게 폭력적인데 그 집에 너무너무 순하고 너무너무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애가 나와서 완전히 부모를 뒤엎는 애가 살 수 있다고요. 이런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이해부터 갖고 시작해야 부모 노릇이 가능한 거죠. 한번 여기 얘기해 보세요. 미래 씨는 애가 몇 살이에요? 지금 모아? 올해 5살 됐어요. 5살 됐지. 모아가 천재죠. 지금은 좀 얼굴 천재 쪽으로 좀 활동하고 있어요. 아, 그냥 웃자고 한 얘긴데. 아니야. 어떡해. 아니 뭐 얼굴 천재라고 자기가 얘놓고 나서 부끄러워할 건 없어. 맞아. 아, 이거 웃자고. 엄마랑 많이 안 닮았더라. 반대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그럼요. 아주 잘했어요. 어때요? 아이들 지금 6이잖아요. 참 각각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그래요? 혈액형도 다 다르고 어. 그 모든 혈액형 다 있고 성격 다 다르고 네. 좋아하는 거 다 다르고 잘하는 거 다 다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나보다 30살 더 어린 생명을 뭘 갖고 대해야 돼요? 존경심을 갖고 대해야 되죠. 존중감을 갖고 대해야 되죠. 얘는 뭐가 들었을까? 얘는 어떤 재능이 들었을까? 나는 얘는 어떤 식으로 내가 도와줘야 될까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이렇게 시작하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내 안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 천재성이 없어. 근데 우리는 20살까지 공부를 내놓으라고 강요하죠. 지금 엄마들이. 그죠? 다 강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어때요?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나 공부는 못하지만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 친구들이랑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몰라주면 애들이 어떤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걸 사춘기라 불러요. 정말 바보 같은 엄마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어머 우리 애는요 사춘기가 안 와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춘기가 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사춘기가 뭔지 아세요? 나 왜 태어났지? 나 누구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처음으로 묻는 게 사춘기예요. 한 번도 안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1살 때 엄마 뱃속에서 쑥 나올 때 말할 수 있었다면 물어봤겠죠? 말할 수 있었다면 안 물어봤겠어요? 그냥 시작을 했겠어? 90년이나 살 건데? 여기 어디예요? 당신 누구예요? 나 왜 났어요? 나 뭐 해야 돼요? 이거 안 물어보기 시작했겠어요? 말 못했으니까 안 물어봤지? 근데 언제예요? 15살이 됐을 때 드디어 처음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 누구지? 나 왜 태어났지? 나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나 공부를 못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안 물어보고 싶어요? 그걸 사춘기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춘기가 없는 게 뭐가 좋아요? 사춘기가 격렬한 애들 왜 격렬한지 아세요? 마음이 똑똑한 애일수록 사춘기를 세게 겪는다. 겪을 걸 확실히 겪고 나면 대답하고 나면 훨씬 나아진다. 근데 그 대답을 하는 동안 애들 상태가 다 이상하긴 하죠. 다 상태가 이상해요. 왜냐? 이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진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니까 애가 어떻게 했어요? 문 닫으면 수도승이고 문 밖으로 나오면 애가 조폭 상태가 되죠. 그죠? 성적 잘 나네? 아직 안 나왔는데. 딴 애들은 어떻게 안 물어봤거든? 자식이 아버지한테 말한 태도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애들 다 그 시기를 겪어 나가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아이들은 꼭 믿으십시오. 자존감 갖고 태어났고 천재성도 갖고 태어났다. 그럼 도대체 얘를 어떻게 키워야 돼? 이것이 나한테 너무 중요한 숙제였어요. 저는 둘째 아이가 또 있어요. 얘는 감성 천재예요. 혹시 감성 천재라고 들어보셨나? 환장하는데 감성 천재 특징 알려드려요. 어떤지 아세요? 자요. 계속 오후 3시까지 자요. 주말에는 기본적으로 자는 거. 그리고 그 생각이 많아갖고 계속 누워서 생각해요.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학교를 절대로 뛰어서 안 가요. 아무리 늦어도 겨가요. 이렇게. 절대로 뛰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더 심한 거 얘기해줘요. 집합교육 자체를 되게 모양 빠지는 행위라고 생각해갖고 다 같이 단체로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단체로 시험을 보는 거 무진장 싫어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입었던 티셔츠 자기 추억이라고 버리지 말랴. 무서워 죽겠어. 몇백 장을 끌고 다녀요. 내가 이사 가는 때마다 신발도 하나도 안 버렸어요. 무섭죠? 이런 남자 데리고 갈 여자 있으면 손 좀 들어봐봐요. 그래갖고 이렇게 장가 갈 때 모았던 모든 티셔츠와 신발을 걔 안방에다 확 쏟아부으려고 내가 지금 다 갖고 있어요. 또 여자를 사귀면 꼭 반지를 나눠 낀다. 언약식을 해서 커플링을 나눠 껴요. 그리고 헤어질 때 반드시 돌려받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야 그냥 줘. 그거 몇 푼 한다고. 아 자기 추억이래.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된대. 그래서 내가 반지를 몇 개 갖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나중에 장가 갈 때 마지막 여자한테 한 움큼 주려고 내가 아주 그냥. 우리 애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바이엘, 도미, 솔, 도도 이러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피아노를. 왜냐하면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스 깨끼 하고 여자애들 그 뒤지게 혼났대요. 그리고 말타기 하다가 피아노 학원 문 부시고 자기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있어서 피아노 학원을 전혀 안 가요. 그러고 나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중학교 3학년 어느 날 피아노를 배워보겠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자는 거보다 낫잖아. 자는 거보다. 학원 보내줘? 그랬더니 간대. 그래서 그래 아침에 갈래? 그랬더니 아니야 나 자야 돼. 3시에 갈래. 이래. 그럼 그렇지 그놈이. 그래갖고 갔어요. 피아노 학원 갔다 오더니 갑자기 뭐라 했는지 알아요? 자기? 너무 웃기잖아요. 예고를 가야겠다요. 참 감성 천재죠. 입시가 3개월 남았고 도미, 솔, 도 바이엘 치는 놈이 실용음악과 예고를 가겠다는 게 말이 돼요? 3개월 만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어우, 얘가 자꾸 입시반에 와서 얼쩡거린대요. 취미반에 있어야 될 놈이. 그래서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나 있잖아. 나 예고 가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원래 안 돼. 3개월 만에 너 얼마나 입시가 어려운지 알아? 보통 애들 6살 때부터 피아노 쳐. 거기서 10년 이상 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된다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선생님한테 가갖고 조른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혀갖고 예고 악보를 줬대. 다음날 전화 오셨어요. 막 좋아서. 난 선생님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어머니 절대 못 가요. 악보는 전혀 못 봐요. 악보를 하나도 못 봐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랬더니 얘가 포기를 안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또 괴롭혀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입시곡을 선생님한테 쳐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MP3로 녹음을 해서 준 거야. 그걸 들고 왔어요. 그걸 들고 와갖고 이렇게 피아노로 귀로 들으면서 건반을 하나씩 찾아갖고 건반을 한 마디 외우고 2마디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악보를 다 외운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래서 한 곡만 봐요. 한 곡만 딸딸딸딸딸 외워서 시험을 봤어요. 붙었어. 이게 우리 집에서 제일 불행한 일이 됐어요. 이 감성 천재인 우리 아들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스스로 너무 찌질하다 생각하고 너무 하위권이고 너무 힘들어했어. 왜냐면 학교 생활에 잘 안 맞으니까 얼마나 내 인생 이렇게 끝까지 안 풀릴까 혼자 속으로는 되게 불안하고 힘들었겠지. 아무리 중학생도요 생각이 다 있어요. 우리보다 더 불안해해요. 자기 스스로를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은데 못 믿으니까 애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학교를 붙은 거야 자기 힘으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얘가 어땠는지 아세요? 감성 천재는 감성 천재다. 아유 웃겨서. 교복을 2개를 사달래요. 왜 그래? 하나는 잠옷으로 입고 자겠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갖고 넥타이까지 메고 교복을 입고 잤어요, 이놈이. 그리고 학교를 다녔는데 세상에 악보 하나도 못 보죠, 여전히. 음악은 되게 하고 싶어요. 감성은 뛰어나요. 자기는 좋은 음악가가 되고 싶고 될 것 같아.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맨날 빵점인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이랑 점점 떨어져. 학교에 적응을 서서히 못하게 되더니만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지하철에 앉아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지 아빠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고 혼났겠어요. 맨날 그런 식이고 그나마 지가 좋아서 들어간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다고 야단을 맞고 그러다가 결국은 1년 반 동안 학교를 간신히 다녔는데 내가 오늘 솔직히 여러분한테 여기서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퇴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어차피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이틀 있으면 퇴학인데 퇴학하면 안 되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오셔서 명예롭게 자퇴를 하시라고. 그래서 급하게 가서 자퇴를 한 거라니까. 그래서 자퇴를 하고 나서 자기가 또 한 번 잘해보려고 한 거에도 또 한 번 좌절을 한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었겠어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이라는 생각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집안에 가서 자기 방에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가엾은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가 별 미친 짓을 다 했어요. 우리 아들 살려내려고. 집에다 크게 내가 프랭카드 걸었잖아요. 축자퇴. 그래서 아들 끌어내서 내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봤거든. 근데 원래 뮤지션은 자퇴 정도 해야 먹어준대 나중에. 걱정하지 마. 한 번은 내가 우리 아들 여행도 데리고 갔어요. 가서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손 좀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나뭇가지라 생각하고 부러뜨려 보세요. 하나 둘 셋 팍. 나뭇가지가 부러졌죠. 여러분 나뭇가지가 부러졌다는 건 다른 방향을 가르쳤다는 거지 부러졌다는 게 아니에요. 부러진 데 집중하지 말아요. 여러분 봐요. 나뭇가지가 다른 방향을 가르치기 위해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시작. 부러져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인생은 부러져야만 제대로 된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는 내 아들 인생에서 그걸 보려고 무진장했었어요. 얘가 18살에 이렇게 인생에 험한 일이 왜 생겼을까? 얘 왜 이렇게 아파야 될까? 왜 그런지 알아? 다른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부러졌구나.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자퇴를 했다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자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너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보라는 메시지야, 자퇴는. 그러니까 자퇴에 묶여있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사는 쪽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얼마나 내가 얘기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안 바뀐다?
여러분 애가 원래 쉽게 안 바뀌어요. 계속 오후 3시까지 자다가 친구한테 연락 오면 나가서 자퇴한 놈이 생각해보세요. 새벽 3시까지 애들이랑 놀다가 슬금 어떤 놈이랑 노는지 몰라 또 들어와갖고 혼자서 혼날까 봐 라면이랑 편의점에서 사는 볶음김치 그게 이렇게 맛있다며요. 어? 그래서 그 볶음김치랑 컵라면이랑 사갖고 지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라면을 삶아먹고 그랬나 봐. 하루는요 제가 우리 아들 방문을 열었는데 라면이랑 김치 냄새가 진동을 해요. 왜냐하면 부엌에서 먹으면 부모님한테 걸리면 혼나고 또 면도 안 서잖아. 그리고 또 얼마나 미안해요. 미안하고. 근데 나는 그 방에서 그날 라면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 아들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엄마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싶거든. 엄마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거든. 근데 엄마 나 어떻게 풀어가야 돼 여기서.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엄마 나 지하에 있어.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그날 내가 뭘 결심했는지 아세요? 라면 먹지 마. 내가 너한테 저녁 7시 만찬을 새벽 3시에 차려준다 이제부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졸린 거 참고 새벽 3시까지 기다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이놈이 문 따는 소리가 들려. 그럼 그때 내가 불을 다 켜고 나서 막 삼겹살에 김치찌개 막 밥을 한 거예요. 새벽 3시에 거실 불도 다 켜놨어요. 왜냐면 저녁 7시를 연출하려면 불이 켜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몰래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엄마 왜 이래 도대체 어색하게. 아 나 그냥 혼자 먹어도 된다고. 씨 아빠 나오면 어떡해. 아빠 나오면 그러면서 막 먹었는데 아빠가 나왔네. 새벽 3시에 애들이랑 뭐 하는 거냐고. 제 시간에 들어와서 밥을 처먹든지 말든지 말. 그러니까 애가 밥을 먹다가 말고 숟가락을 탁 놓고 지방에 들어가잖아. 내 따라 들어갔지. 누굴 따라 들어갔을까요? 남편. 그렇죠. 가서 뭐라 그랬냐. 당신 눈엔 얘가 나쁜 놈으로 보이지. 근데 어떡하냐? 내 눈에 아픈 놈인데? 근데 반드시 살려낼 건데 내? 앞으로 만약에 얘가 밥 먹는데 한 번만 더 나와서 애를 울리면 근데 너를 굶긴다 이제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계속 차려줬어요 내가 밥을. 어느 날 2시, 어느 날 1시 자꾸 일찍 들어온다 어느 날 몇 달이 지나니까. 근데 하루는 저녁 7시에 들어왔어요. 내가 얼마나 놀란지 알아? 너 왜 내일 안 들어오고 오늘 들어왔어? 너 어떻게 생겨? 엄마 드릴 말씀 있어서 왔어요. 뭔데? 그랬더니 엄마 저 있잖아요. 엄마 되게 미안한데 엄마 돈 있어요? 무슨 돈? 엄마 나 조금만 보태주세요. 나 이 여행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가까운 학교도 못 가시던 분께서 이렇게 먼 여행을 가시려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부모를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자존감 바닥인 애들은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데? 너 어디 여행이라도 갈래? 엄마가 돈 줄게. 갈 데 없거든. 야 뭐라도 배워볼래? 배울 거 없거든. 이런 식이라니까요. 이게 정말 사람 속 터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꿈틀거려야 내 다리를 끌고 어디라도 간다니까. 이게 다리 끌고 다니는 게 보통 힘이 아니에요 원래. 간대요. 그러길래 내가 얼마나 기뻐요. 아, 걱정하지 마. 무슨 돈 걱정이야. 알았어. 어디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일본이요. 일본을 왜 가? 그랬더니 엄마 그거 뮤지션들의 꿈이거든요. 내가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너 꿈이라 그랬니? 갔거든요. 얼마나 걸어다녔는지 신발이 다 떨어져서 왔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와서 뭐랬는지 알아요? 자기 일본으로 이주를 해야겠대야. 아우 이 감성 전제 이놈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 항상 오바야. 그러니까 여행을 하지 왜 니 이주? 엄마 있잖아. 나 엄마 아빠 돈 없이 몇 달만 살아보고 싶어. 엄마 아빠는 내가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도 다시 가고 그러기 싶겠지만 엄마 나는 아직 그 생각이 안 들어. 엄마 나는 있잖아 내 돈으로 나 좀 먹여 살려보고 싶어. 그게 나한테 제일 중요해 엄마. 왜냐 내가 진짜 쓸모없는 인간 같았거든.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 갔어요. 얼마나 박스들은 알바를 심하게 했는지 한 번은요 이 문자가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손톱이 다 까져갖고 막 골마서 터져갖고 빠지려고 그래. 박스 알바를 너무 해갖고. 그런데 내가 보냈죠 문자를. 아우 잘했다 하더라. 그렇게 피아노 쳐도 손톱이 안 빠지더니 그냥 박스를 드니까 확 빠지네 이놈 새끼.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하루는 돈 좀 보내달래요. 너 돈 벌잖아. 왜 그랬대? JLPT라고 일본어 상급 능력 시험 봐야 돼. 그거 왜 보려고? 엄마 나 있잖아 그 상급 꼭 따야 돼. 나 상급 못 따면 나 계속 박스 들어야 돼. 3년째 박스 드는 아저씨가 있대야 거기에. 자기 공장에. 그래갖고 이제 JLPT 시험을 본다고 일본어 학원에 등록을 해서 JLPT 시험을 봐서 3급을 땄어요. 그러고 나서 햄버거 가게로 옮긴 거예요. 햄버거 가게로 옮길 수 있었던 거야 시험을 봐서.
옮겼더니 세상에 거기 친구들이 있잖아. 왜 거기 같이 햄버거 굽고 하는 친구들이 성당에 나가다 그랬대. 밥 준다고. 그래서 성당을 쫄래쫄래 같이 갔네. 그랬더니 성당 누나 하나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한국은 같은 날 한 날짜에 응대 시험을 딱 보잖아. 근데 일본은 아니야. 일본은 1년 내내 면접을 볼 수 있어. 교수랑 그 면담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그 교수가 너를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하면 교수가 너한테 시험 볼 기회를 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다 돌아다녀봐. 그래갖고 도쿄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교수들을 만났는데 제일 문제가 뭐였을까? 말 잘 못하잖아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그런 생각 들었대요. 내가 여태까지 18년간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이것도 못 들으면 나는 여기서 정지다. 한 번은 뚫자. 그래서 억지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쉽더래요. 왜냐하면 다 같은 걸 물어보더랴. 그래갖고 갈수록 잘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나 여기 교수님 한 분 만났거든. 이 교수님이 나 되게 좋아해. 이 교수님도 악보 보는 거 싫어하신대. 똑같은 사람을 만난겨. 여러분 아십니까? 귀가 되게 좋은 사람은 악보를 안 봐요. 우리 아들이 귀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악보 보는 걸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교수님도 그런 사람이에요. 너 내가 한번 뽑아줄 수 있다. 너 그러니까 한국 가서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라. 이놈이 급하게 왔어요. 안 하겠다는 공부 얼마나 하기 싫어하는데 검정고시 학원 들어가서 2달 열심히 하더니 아우 70점 맞았어. 여러분 70점이면 합격이야. 괜찮아요. 내가 우리 아들 검정고시 붙은 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 천재, 우리 아들 천재 이러고요. 내가 미친년처럼 진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개다리 춤을 추면서 거실을 10분을 뛰어다녔어요. 이 성적표를 들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 그만하라고 창피하게 그러면서 막 그놈이 좋아한다. 저 좀 따라서 애들은 잘난 척할 때 자존감이 큰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잘난 척이 애들의 자존감을 키워줄 거라고 착각하는지 아세요? 특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니는 부모. 자기가 열심히 살면 애들이 다 잘 될 줄 알죠. 그래서 왜 되게 잘 나가는 집에 완전히 이상한 애가 꼭 끼는 거 아세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잘난 척하다가 애를 다 망친 거예요. 애가 잘난 척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아들 이렇게 키웠으면 어떻겠어요? 너 엄마가 유명 강사야. 너 엄마 아들이 자퇴했다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어디 가서 말을 못해 임마 너 때문에. 완전히 망쳤겠죠. 자녀는 살다가 누구나 다 지하 10층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취업이 3년간 안 돼서 지하 10층에 있는 애도 있어요. 결혼해서 문제가 생겨서 지하 10층에 있는 자녀도 있어요. 학교에 너무 적응을 못해서 이런 애도 있어요. 친구한테 왕따 당해서 지하 10층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지하 10층으로 갔을 때 부모 위치 어디 시작? 지하 11층. 그래야 애가 자기가 지상에 있는 줄 안다고요. 우리 아들은 자퇴했을 때 자기가 자퇴한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 전혀 안 했어요. 내가 문제 없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늘 자퇴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지 맨날 얘기해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은 지금도 자퇴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아, 진짜로. 검정고시 붙었다는 건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뜻이죠? 네. 2월 달에 졸업식이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퇴한 애는 졸업식 못 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게요? 단독 졸업식을 열어줬어요. 그것도 검정고시 봤기 때문에 조기 졸업식이죠. 남보다 일찍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조기 졸업식 썼죠. 조기 한 마리를 크게 그려놨어요. 코믹하게. 그리고 반 친구들을 초대했더니 이놈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일가 친척을 다 불렀고 상을 15개 줬어요. 학교장상 줬는데요, 내가. 내 맘대로 드림스쿨 내가 교장. 되게 쉬워요. 문방구 가면은 상 뭐 봉황 거래진 거 다 팔아요. 싹 출력 걸어갖고 15장 뽑아서 나중에 한 7개쯤 받기 시작하니까 이놈이 울어요. 이놈이 나한테 그때 한 말은 귀에 아직도 남아있어. 저는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걔는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시험을 받고 붙었어요. 세상에 걔는 원래 평생에 열심히가 뭔지를 몰라. 왜 10분 이상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씩 피아노를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하고 그러더니만 그 학교 4학년짜리가 졸업하면서 오케스트라단 피아노 연주주자를 3학년한테 원래 물려준대요. 그걸 1학년이면 우리 아들을 지목을 했어요. 네가 하라고. 그러니까 딴 학생들이 불만이 많지. 그래서 경쟁을 붙었어요. 우리 아들이 뽑혔어요. 그 4학년이나 할 만한 오케스트라 피아노 연주자를 이놈이 해낸 거예요. 그날 걔가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는요 5살이랑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5살처럼 울더라고. 엄마! 이러거든. 왜 이래? 우리 아들 뭔 일 있어? 왜 이래? 그러더니 엄마. 아씨, 나 인생 너무 잘 풀려. 너무 잘 풀려. 그러면서 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놈이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여자랑 같이.
여자랑 같이. 아우, 자존감이 생기니까 여자를 사귀더라고. 일본 여자애를 한 4박 5일 정도 있다가 이제 일본으로 갔어요. 가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 메일을 열어봤더니 하나는 되게 큰 파일이 있고 용량이 엄청 커. 그리고 하나는 되게 용량이 작은 파일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봤더니만 하나는 음악 파일이었어요. 음악 파일이고 하나는 편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읽어 드릴게요. 엄마,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엄마 생각 진짜 많이 했어. 근데 엄마, 나는 엄마 생각하면 내가 제일 속썩였던 중학교 때가 생각난다. 엄마, 그날 생각나?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집 부엌에 식비 5만 원 없어진 날 말이야. 누가 가져갔냐고. 이모도 고모도 윤서도 다 내가 가져갔다고 말했어. 나 그때 그날 정말 화 많이 났다. 모두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 왜 나를 무시하냐고 정말 길길이 날뛰면서. 엄마, 나 그날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책상에 있는 책 다 집어 던졌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렸어. 그때 엄마가 강의 갔다 돌아오셨는데 엄마가 내가 던지는 책을 온몸에 다 맞으면서 걸어오더라. 엄마, 그때 많이 다쳤지? 진짜 미안해. 그때 엄마가 나 안고 말했어. 엄마는 너 믿어. 우리 아들 안 가져간 거 알아. 누가 너한테 가져갔다 그래? 엄마만 내가 돈을 안 가져갔을 거라고 믿어줬어. 진짜 고마워, 엄마. 근데 엄마 있지? 그 돈 내가 가져간 거 맞아. 진짜 어이없지, 엄마. 근데 엄마만 그거 알아줬잖아. 내가 돈을 가져간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늘 무시하는 게 더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은 우리 집에 엄마 한 사람뿐이었어. 엄마만 나 믿었거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말 아무도 안 듣고 엄마 말만 듣고 큰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거야, 엄마 때문에. 엄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 인생의 파트너자.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는 나를 살려준, 나를 인정해준 내 인생의 첫 번째 은인이야. 사랑해. 아이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나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그 생명의 기본에 기대서 사람을 키워나가면서 그 사람이 자기 길을 찾아 나가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키운다라는 건 그렇게 테크닉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옆집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존감도 나이가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저 좀 따라해보세요. 자존감 나이. 자, 지금부터 옆 사람한테 묻겠습니다. 넌 몇 살이냐 물어보세요. 서로 몇 살이에요? 쭈직쭈직 짝짓 물어봐. 얼른. 몇 살이세요? 얼른 물어봐줘.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자, 좋아. 몇 살이세요? 자존감 나이가 몇 살인 것 같냐? 예를 들면 30살이면 자존감 나이가 다 30살이 아닐걸요? 나이가 50인데 자존감 나이가 31살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자존감 나이가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15살짜리 아이가 집에 와서 물을 거예요. 엄마,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 충분히 이런 얘기해요, 사춘기 때. 그 질문이라고 안 해. 공부나 야. 그런 엄마 많을 텐데. 예를 들어볼까요? 33살짜리 딸이 이혼을 했어. 엄마, 나 도저히 이 남자랑 못 살아.
나 시골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애 데리고 엄마 나 좀 어떻게 해줘.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60살짜리 엄마가 자존감 낮은 엄마는. 그러니까 내가 그놈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창피하게 어디를 이혼하고 내려온다고 시골에 있잖아. 아 몰라. 네 맘대로 살든지 말든지. 무슨 60살짜리 엄마가 무슨 자존감이 이렇게 어리냐 딸보다? 그러니까 딸이 묻는 대답에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이런 엄마는 반드시 다음날 아침에 또 전화해요. 집안 망했어. 창피해서 어떡하면 좋아. 33살 딸이 어때요? 지금 지하 10층으로 뚝 떨어졌죠. 근데 엄마가 지하 11층으로 갈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자존감 높은 엄마는 뭐라 그럴까요? 걱정하지 마. 괜찮아. 우리 딸. 살다가 별별 일 다 있어.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 안 창피야. 엄마 하나도 안 창피야. 집집마다 다 이혼했어.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래요. 데리고 와. 그러니까 엄마 옆에 있어. 괜찮아. 누가 그래. 우리 딸을 밥 먹어. 괜찮아. 우리 딸. 누워서 자. 푹 자. 엄마 옆에서.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딸이 지하 10층으로 뚝 떨어졌을 때 60살짜리 엄마가 강력한 60살의 자존감 나이로 아무 문제 없다고 지하에서 받쳐주면 딸은 어때요? 밥 잘 먹고 울 거 다 울고 어떻게 해요? 그래. 다시 살아봐야지. 이게 진짜 엄마잖아요. 이런 걸 자존감 나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물학적 나이가 있고 자존감 나이가 있어요. 이 자존감 나이가 높아야 어떨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온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50이 되면 50에 걸맞는 인생의 문제가 꼭 생겨요. 왜냐? 자존감 50이라고 믿고 생기는 문제들이요. 근데 자존감 50이 아니면 어떤지 아세요? 딸보다 더 떨어, 더 무서워해. 그런 부모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이 자녀한테 끊임없이 상처를 내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좀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후회되는 행동이나 말 이런 게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제일 가슴 아프게 후회한 거는 이제 우리 아들 자퇴했을 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좀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후회되는 행동이나 말 이런 게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제일 가슴 아프게 후회한 거는 이제 우리 아들 자퇴했을 때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그걸 빨리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나한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되게 힘든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처음 한 말이 가장 후회되고 그 나중에 제가 사과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 어떡하니가 아니라 나 어떡하니 그러고 울었거든요. 내가 나 어떡해 너 자퇴하면 나 어떡해. 왜냐면 내가 너무 창피했거든요. 우리 아들 자퇴한 게. 그래서 엄마 너 중졸이야 이제 나 어떡해. 근데 그게 나중에 너무 미안해서 걔 앞에서 나 어떡해 소리를 한 게 얼마나 애가 자기도 감당을 못하는데 이 50다 된 엄마가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자기를 못 지켜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때문에 더 많이 사과했고 그래서 내가 얼른 우리 아들 따라서 지하 11층을 내려갔어요. 안 그러면 얘는 외로워서 죽을 테니까. 그게 나가 가장 후회된 말. 그리고 바로 사과했던 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나 어떡해가.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나중에. 그렇게 늘 우리가 실수해요. 중간중간 부모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공연을 했는데 그때 한 엄마와 딸이 왔어요. 무대에 올라와서 한 분만 사과하라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이렇게 손을 들어요. 얘 나오세요. 그랬더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마이크를 잡고 제가 20살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폭력적인 남자인지 몰랐어요. 돈도 안 벌고 나를 맨날 때리고. 애가 나왔는데 남편이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미치도록 닮은 거예요. 목소리도 낮고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렸나 봐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을 매일 때렸어요. 남편한테 싸울 때마다. 애가 맞더라고요. 걔 15살까지 때렸어요, 내가. 근데 우리 딸이 너무 상처가 깊어서 애가 지금도 길을 못 펴고 살고 딸이 지금 33살인데 남자도 못 사귀어요. 자기는 너무 부족한 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얘기하더라고. 엄마가 너한테 그래서 그때 때린 거 미안해. 그때 너 아빠 닮았다고 나쁜 애라 그런 거 미안해. 막 얘기하는데 막 딸이 팍 우는데 걔가 어떤지 아세요? 사과할 때마다 걔가 괜찮은 애가 되는 거 알아요? 난 잘못 없어. 그래, 나 괜찮은 애야. 우리 엄마가 잘못 말한 거야. 너무 중요해. 근데 많은 엄마들이 얼마나 애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는데 중요한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과해야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반드시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사과해야 되겠다고 머릿속에 있는 분들 계시고 우리 엄마도 나한테 사과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럼 부모 중에 그러실 거예요. 사과 안 하면은 그럼 안 되나요? 예, 안 돼요. 그런 애들은 결혼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부모가 되게 무시하고 키웠는데 시집가서 시어머니가 야, 넌 글을 진짜 잘 쓰는구나. 어머, 얘가 솜씨가 이렇게 좋네. 그럼 어떤지 아세요? 시어머니로부터 자존감이 탄생하는 애도 있어요. 아주 극히 드물죠. 정말 시집을 잘 가면 남편이 그걸 해줘요. 야, 우리 와이프는 이런 걸 진짜 잘하구나. 난 너 네가 너무너무 이뻐. 야, 너 진짜 사랑스러워. 그럼 어떤지 아세요? 남편을 만나서 자존감이 사는 여자는 무지 인생이 잘 풀려요. 근데 결혼해서 못 사는 경우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을 만나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 넌 왜 그따위냐? 넌 왜 그렇게 못해? 사람이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오래가는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괜찮다고 믿어주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뭘까요? 부모, 자식 관계예요. 이 자존감은 뭐라 그랬어요? 홈메이드라서 아무도 못 키워줘요. 누구만 키울 수 있다? 부모만 키울 수 있어요. 못 해줘요. 부모가 꼭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는 뭐 가지가 있다고요? 10,000가지 이상의 뭐가 있어요? 천재성이요. 그 천재성을 갖고 세상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부모는 뭘 해야 될까? 이걸 늘 응원하고 박수치고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항상 어느 때건 고난에 빠져도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어주는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이 정말 자존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다 들어서는 자존감을 연습하면 생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존감이 생겨요. 여러분, 자존감이 잘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누가 나를 도와요? 내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내가 나를 괜찮은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나를 괜찮은 상태로 안 만들어주면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푹 떨어져요. 손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뭔가 이렇게 삼각대가 있으니까 되게 안정감이 오지 않아요? 이게 뭐야? 자존감 지지대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흔들려요. 아무리 굳은 마음을 먹어도요. 우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게 아닐 때도 있고 나는 왜 이러지 좌절할 때도 있고 막 옆으로 흔들려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자존감 지지대가 필요해요. 사람이 자존감 지지대가 딱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가 83이세요. 저희 엄마는 경상에 누워 있은 지 굉장히 여러 해가 돼서 못 일어나세요. 우리 엄마가 양장점을 50년을 하셨었거든요. 그 돈으로 다 우리를 길렀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는 거의 누워서 밥을 먹어야 될 지경이고 화장실도 간신히 기어가요. 근데 얼마 전에 조금 좋아졌어요. 요만큼. 드디어 30분을 앉아 있을 수 있게 됐어요. 앉아 있을 수 있게. 근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양장점을 50년을 하셨었거든요. 그 돈으로 다 우리를 길렀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는 거의 누워서 밥을 먹어야 될 지경이고 화장실도 간신히 기어가요. 근데 얼마 전에 조금 좋아졌어요. 요만큼. 드디어 30분을 앉아 있을 수 있게 됐어요. 앉아 있을 수 있게. 근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의사가 30분 앉아 있어도 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전화가 와서 그래. 미경아, 엄마 재봉틀 좀 사줘. 뭔 얘기 엄마 재봉틀을 왜 사달랴. 미경아, 나 있잖아. 평생 양정점 하면서 니네 키웠잖아. 나 그렇게 산 사람이야, 씩씩하게. 근데 누워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서러워. 엄마 마지막으로 니네 옷도 해주고 나 입고 싶은 옷 2벌만 해하고 죽었으면 좋겠어. 나 재봉틀 좀 사줘, 미경아.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내가 재봉틀 사서 내려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 많이 아프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나답게. 그게 우리 엄마의 자존감인 거예요. 미싱하는 홍순이로 돌아가시고 싶은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답게 살아있는 거답게. 우리 엄마 보면서 느꼈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자존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30분을 앉아있는데 재봉틀을 사달라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는 죽기 전에 꼭 마이크를 사달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슴속에 자존감 2과목씩을 꼭 정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스스로 괜찮다는 생각 가져야 어때요? 자존감 텃밭이 이렇게 두꺼운 엄마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없을 땐 어떻게 해요? 내 텃밭을 꺼내서 자녀한테 부어줄 수 있죠. 또 나중에 이게 자존감이 선순환됩니다. 부모가 되게 나이가 들어서 힘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때요? 애들이 자기 자존감을 갖고 부모한테 갖다 퍼줘요. 괜찮다고 갖다 퍼줘요. 이렇게 서로 가족들끼리 제일 자존감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으니까요. 우리는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의 국민입니다. 근데요, 우리 조용한 아침의 나라 맞아요? 아니죠.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들 뭐 하고 오셨어요?
아, 식사. 그렇죠.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하철. 스마트폰이라고 하신 분 누구세요? 네. 근데 제 생각에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나 여기 도착했어. 너 어디니부터 시작해서 저 강의 들으러 오셨을 때요. 이미 검색하셨죠? 오은영. 다 하셨죠? 근데요, 오은영 치면 누가 나오던가요? 그렇죠. 마술사. 마술사 오은영 씨. 또 있어요. 미스 코리아 오은영 씨.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아이들이요,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마술도 하세요? 근데 저한테 선생님 예전에 미스 코리아 했을 때 이렇게 물어본 애는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요, 우리들, 뭐 저를 포함한 특히 여러분들, 젊은이들요, 너무너무 시끄러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하루 종일요, 휴대전화 벨소리도 여러 가지죠. 또 뭐 요즘 많이 하시는 뭐 카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까똑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런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벨소리 울리죠. 쇼핑센터를 가도 요즘에는요, 막 음악이 뭐 테크노 음악 같은 게 막 들려요. 아무튼 무지하게 시끄럽습니다. 이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요, 너무 시끄러우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지 잘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연말에요, TV를 바빠서 잘 못 보는데요, 어쩌다 TV를 틀었어요. 많은 토크쇼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내지는 요즘 이제 이렇게 연예인분들 왜 그룹으로 다니면서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들. 그걸 봤는데요. 하나같이 너무나 말이 많아요. 계속 말을 해요. 심지어는 그 밑에 자막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과연 사람이 하루 종일 생각을 할 틈이 있을까? 걱정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배우면요, 그게 뇌에 저장이 되죠. 근데 이 배운 것이 정말로 자기 것으로 습득이 되려면 배운 다음에요,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배웠던 정보들이 단백질 분자, 프로테인 파티클로 바뀌어서 뇌에 싹 저장이 돼요. 자, 그러면 참 어이가 없는 게 우리 고3들, 재수생들 너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야간 자율학습 막 10시 반, 11시까지 막 빡빡 줄 긋고 하고 와요. 그럼 집에 와서 어떻게 하죠? 게임해야죠. 왜냐면 스트레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게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그 용적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배운 것들을 좀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정보가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고 와서요, 게임을 막 열심히 하면 그 전에 열심히 공부한 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양가 무지 없는 거예요. 실속이 없고. 그러니까 뇌를 쉬게 하려면 그냥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만히 멍 때리고 이렇게.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 부모님들이에요. 자녀가 와서 이렇게 좀 약간 멍 때리고 있거나 소파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 꼴을 못 봐요. 쉬는 동안에 다리라도 좀 움직여라.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너 숙제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그 다음 할 걸 빨리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하루 종일 소음, 사람의 말소리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활에 너무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면은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해져서 생각을 차근차근 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너무 지루해하고 못 견뎌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충동적이고 욕구 조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뭐 요즘 들고 싶어하는 명품 뭐 백들 있죠. 그것 때문에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태블릿 PC, 뭐 좋은 스마트폰 나오면 막 갖고 싶고, 그죠? 그게 자존심이 막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요, 심지어는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욕구마저도 지연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는 참 없이 살던 시대예요. 근데 저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여러분들의 딱 중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한참 경제가 발전하려고 하는 그 전 단계였고요. 그렇지만
저희 역시도 갖고 싶은 거를 충분히 잘 갖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살던 동네에 운동용품을 이렇게 파는 조그만 잡화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쇼윈도에 스케이트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하얀색 가죽 스케이트. 우리 김연아 선수가 신는 피겨 스케이트가 딱 걸려 있는데요. 때가 꼬질꼬질 묻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번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아버지랑 손을 잡고 거기 잡화상 앞에 가서 이거 쳐다보는 거예요. 저걸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죠? 물론 산타를 믿었던 건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사주신다는 건 알았지만 그리고 1년을 또 기다려요.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로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결국 그것을 6학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선물로 받았습니다. 물론 빨간색 스케이트였어요. 전 지금도 그걸 기억해요. 그 스케이트를 6학년 때 받았는데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어떤 마음이 한편 들었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이게 5년 이상이 걸렸지만 내가 그걸 갖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풍요롭죠. 물질이 요즘엔 넘쳐나요. 여러분들 여기 휴대폰, 휴대전화기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봐요. 한 분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신상품이 나오면 빨리빨리 움직이고 뭔가 기능이 더 좋은 걸 갖고 싶단 말이에요. 이처럼 늘 너무 지루한 걸 못 견디고 빨리 움직여야 되고 원하는 건 빨리 가져야 되고 그리고 뭔가 침묵이 흐르는 건 너무 지루하고 지겹고 이러면 충동 조절이 어렵고 이 충동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은 욕구 지연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과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딱 정해진 결과는 물론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결과를 예상해보고 그 예상된 결과를 가지고 방향도 수정해보고 오류도 바꿔보고 그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기능 중에서 여타의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기능 중에서 여타의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조절 기능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언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와서 야, 나 이거 선물로 받은 옷인데 어때, 이쁘지 않냐? 자기가 봤을 땐 되게 촌스러워요.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야, 됐다 촌스럽다. 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인간관계가 완전 깨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어적으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욕구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조절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조절 기능은 자기가 편안하고 모든 스트레스가 없는 아주 편안한 안정된 상태,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상태, 하기 싫은 거를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면 조절 기능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절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 조절 기능을 가장 약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란스러움, 시끄러움, 너무 빠름, 그다음에 갖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물자가 너무 풍부하고 이런 것들을 못 갖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조용하면 지루하고 지겹고 이런 것들이 조절 기능을 망치는데 가장 주역이다. 그래서 사일런스, 침묵을 즐길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만족스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자, 인간이 행복하려면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둘째,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이래야 사람은 행복합니다. 부귀영화도 아니고요. 젊은 나이에 뭘 하나 이룬 거, 이것이 꼭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아니 뭐 재벌이라고 하루에 5개를 먹겠습니까? 그리고 뭐 금변기에서 볼일을 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를 이룬 재력가들이 꼭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친지, 친구, 가족들과 편안하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그러면 내가 과연 마음이 편안한가를 보려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고 내가 인생에서 정말로 피하고 싶은 건 무엇이고 하는 거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면요. 가끔요. 어떤 엄마는요. 애랑 걸어갈 때요. 아이의 보폭에 자기 걸음을 안 맞추는 엄마가 있어요. 막 자기는 빨리 가요. 근데 아이는 아무래도 엄마만큼 빨리 못 걷거든요. 그럼 가다가 자꾸 넘어진다고요. 넘어지거나 이렇게 발이 꼬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똑바로 걸어. 잘 따라오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이런 생각을. 그것처럼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타산지석을 삼아보세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나는 닮지 말아야 되겠다. 저 남자는 되게 추운데 자기 혼자 목도리 하고 가네. 옆에 가는 여자친구한테 목도리 안 돌려주네. 쟤는 안 되겠다.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고 나의 내면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받아들여야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싸이 씨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문화평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게 됐는가 하는 걸 분석하시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기면 왜 그럴까? 이래야 되는데 제가 물어봐요, 젊은이들한테. 야, 여기 싸이의 말춤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 같으니? 특히 서양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자긴 쳐요, 그냥 이렇게. 추느라고 정신이 없지 이걸 다양하게 분석을 안 해봐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보다 교육적인 지원을 훨씬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자고요. 친구랑 어디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너무 접시에 예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음식이요. 그리고 맛있어요. 여러분들 뭐 하세요? 그렇죠. 다 사진 찍어요. 그리고 열심히 올려요. 그리고 거기서 반응이 안 오면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작 나랑 밥을 먹으러 간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 이거. 저는 그걸 보면서 삶이라는 게 기념도 해야 되고 사진도 올려서 나중에 기억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갖고 계셔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모든 게 이벤트예요. 모든 게.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진지한 얘기를 나누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냥 상대방이 지루해할 것 같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 얘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소문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사실 한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면 그저 농담하고 좋게 웃고 떠들다가 끝나지 정말 진지한 나의 내면, 나의 고민, 내가 가족 간에 가지고 있었던 갈등들, 내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친한 친구하고도 잘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가만히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가만히 감고 나의 내면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감은 눈의 힘을 배꼽으로 보내보세요. 배꼽. 그리고 가만히 느껴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왜 왔나? 나는 요즘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나? 어떤 걸로 갈등하고 있나? 나는 누군가? 나한테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쭉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너무 바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 화장실은 한 번씩 가시죠. 화장실 가실 때 스마트폰 가져가지 마시고 배꼽에 힘을 보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내가 불안할 땐 도대체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젊은이들 중에는요, 자소서, 자기소개서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쓸 게 없대요. 쓸 게 없는데 거짓말하기 싫대요. 그리고 자소서를 쓸 때 본인이 휴학을 했다든가 공백이 생기는 것들을 솔직하게 적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더니 자기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뭘 그런 거 갖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써내려 가라고 조언을 해주더래요.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좌절을 했대요. 자소서 하나를 자신 있게 못 쓰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해졌다는 거죠. 저는요, 다른 이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 자소서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지원할 때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자소서 볼 것 같아요? 안 봅니다. 안 봐요. 근데 그걸 왜 써오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의 성실성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타는 없는지. 오타가 있으면 그 여러분들 점수 깎이는 거예요. 철자폰 맞춰 써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글씨를 썼는지 칸을 너무 많이 띄워놓으면 조금 그건 아니에요. 그죠? 꽉 채워야 됩니다. 그거를 보는 거죠. 내용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잘 안 봐요. 대필해 주는 것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뽑을 때 정말 궁금한 거는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그들한테. 그런데 자소서 때문에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더란 얘기죠. 자, 그런데 스펙 문화가 갖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 스펙에 한 줄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는 열정을 쏟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친구네 뭔가 일을 좀 도와줬다. 그럼 그거 스펙 넣긴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가서 얻은 자격증을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저의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인턴 레지던트 동안에는요, 거의 집에를 못 가요. 너무나 일이 많아서. 그런데 내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가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오후여도 집에 잘 안 갑니다. 가서 이렇게 돌봐요. 그리고 수련을 받는 동안에 전공의 과정에 돌면서 이제 다 모든 섹션을 다 경험을 하는데 교수님이 때로는 아주 잡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 때는 이런 일들을 그냥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것 또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뭔가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동기들이 다 이제는 대학에서 주임 교수를 되고 다 그런 시대거든요. 도대체 일을 시킬 수가 없대요. 하라고 하면 이걸 제가 왜 꼭 해야 되는지를 물어서 자기가 담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한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해서 논문에 이름이 올라가거나 그런 일은 잘 한대요. 근데 오늘 저 환자 상태가 좀 나쁜데 네가 좀 더 좀 볼래? 그러면 아, 오늘 제가 당직이 아닌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때로는 내가 좀 손해도 보고 티는 안 나지만 내가 좀 져주고 내가 좀 양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보는 것 같아요. 늘 마음 안에는 억울함이 있고 이게 당장 내 눈에 어떤 나의 이득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걸 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뭔가 이런 것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면 내가 뭔가 굉장히 못난 것 같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펙을 쌓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스펙만을 쫓다 보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이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좀 배려하고 서로 협동하고 좀 이해해주고 때로는 좀 손해도 보고 져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잘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요즘요, 어린아이들부터 여러분들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영어 못하잖아, 근데. 죽도록 하는데 영어 잘해요? 못하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 영어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요.
물론 공부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이티브하고 막 열심히 막 그냥 막 의사소통 못하는 거에 너무 기죽을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한 10년쯤 지나면요. 딱 이렇게 꽂으면 바로바로 동시 통역되는 기계 나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뭐예요? 영어 잘 못해요, 여러분들. 나를 포함해서 잘 못해요. 우리 한국어만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국어, 한국어 너무 못해요. 제가 아까 자기소개서의 유일한 거 철자법만 맞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철자법 다 틀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맨날 영어 쓰느라고 그 여러분들 맨날 이거 하느라고 한국어를 써보라고 하면 글자도 너무너무 삐뚤빼뚤해.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면요. 정말? 정말이야? 대박이다. 그 말 이외에는 잘할 줄을 몰라요. 그 좋은 대학을 간 청소년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제가요 교과서 이외에 제대로 되어 있는 문학서적 두꺼운 거를 읽어본 게 몇 권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니 한국 사람이 모국어인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영어를 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하실 거는 이력서에 한 줄 더 들어가는 스펙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 모국어로 제대로 읽고 말하고 듣고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과 잘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생각을 머릿속에서 잘 정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런 게 안 되면 공부는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은 사교육과 너무나 많은 학원, 너무나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제대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커버린다는 거죠. 말하자면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지 않았다고 절대로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때 EQ 막 이랬던 기억나시죠? EQ가 뭐죠? 감정지수, 그죠? 우리 인간은 감정이 다른 여타의 포유류에 비해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언어로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요 어릴 때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제가 1.9kg로 태어났고요. 8개월이 조금 못되게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요. 저를 딱 낳아놨는데 사람의 몰골이 아니더래요. 이 허벅지 다리가 우리 아버지의 두 번째 손가락 굵기만 하더래요. 이렇게. 예, 그래서 병원에서는 얘가 나가면 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딱 보니까요. 눈이 동그랗고 쌍꺼풀이 싹 쪄갖고요. 아그라그 쓰고 울더래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얘는 나가면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나름 제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격 되게 좋아요, 제가요. 웬만해서 화내는 일도 없고요. 웬만해서 기분 나쁜 일도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이해가 잘 되고 그러거든요. 전 떨어진 것도 잘 먹고요. 물건 살 때도요. 절대로 까다롭지 않아요, 저는요. 그런데 어릴 때는요. 말도 못했대요, 제가. 밤 9시만 되면 운대요. 아그라그 쓰고 운대요. 목에 핏대가 나게 운대요. 그래서 밤새 운대요. 아침까지. 매일 2돌까지.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요. 업고 주무셨대요. 내려놓으면 울어가지고. 그리고 제가요. 너무 안 먹어갖고요. 주변에서요. 어머 얘는 뭐를 먹고 연명을 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진짜 안 믿기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먹는 게 6가지였대요. 밥, 미역국, 김, 김치, 생선, 과일. 제가 계란 후라이를요 6학년 때 처음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때 먹으니까. 근데 어릴 땐 주면요 다 토했어요. 비위가 상해가지고요 다 토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등심 있잖아요. 이렇게 구워 먹는 거 대학교 가서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지금은 즐겨 먹어요. 굉장히 편식이 심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더 잘 키우려는 마음에 5대 영양소를 골고루 해서 나한테 주려고 했다면 뱉지 말고 너 꽉 물고 있어 뭐 이런 엄마들 많거든요. 입에 넣어주고 꿀떡 뭐 이러는 엄마들 많거든요. 심지어는 동네에서 나랑 놀지 말라고 그랬대요. 쟤 어디 아픈 애 같다 이렇게.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누가 그러면
얘요 달리기 되게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아버지는 얘요 나름 똑똑해요. 한글도 되게 일찍 깨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 이렇게 쥐어박으면서 야, 너 안 먹으니까 이런 소리 듣잖아. 이러질 않으셨어요. 아마 그랬다면 지금 성격이 많이 녹아났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감정 발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감정 발달은 어떤 거냐면요. 무슨 상황이 생기면 인간은 그거에 맞게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그 감정을 제대로 느껴야 돼요. 제대로. 그리고 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나아가서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감정, 정서가 잘 발달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아, 짜증나. 그냥 이 말을 다 해요. 이래도 짜증나고 상사한테 혼나도 짜증나고 엄마한테 잔소리 들어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짜증나라고 표현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감정 중에는 기분이 나쁜 것도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고 또는 속상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세분화시키지 않고 무조건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이러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죠? 퍼머. 이렇게 감정을 처리하고 이렇게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불안은 불안으로 느껴야 돼요. 슬프면 슬픔으로 느껴야 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느껴야 돼요. 그런데 배가 고파도 화를 내고 슬퍼도 화를 내고 화난다고 계속 먹고 이거는 감정 발달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여보 나는 명절이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야 그래서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리? 뭐 이렇게밖에 얘기 더 해주겠습니까? 감정 발달이 안 된 사람은 여기에 제대로 얘기를 못 해줍니다. 그래 당신이 좀 스트레스 받는 나도 알고는 있어. 근데 상황이 내가 어떻게 개입을 하면 더 나빠지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그러네. 이래도 되거든요. 요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시끄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감정 발달은요. 후천적인 거예요. 절대 선천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의 발달은 평생 동안 거듭되어질 수 있어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다 훌쩍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교류가 원만하지 않고 뭔가 결핍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아직도 마음 아파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아직도 그러한 결핍감과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저한테 조언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은혜 씨. 저는 가부장적인 부모님과 살고 있어서 엄마 아빠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제가 이제 의견을 이야기하면 말대꾸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장녀다 보니까 동생들보다는 저한테 더 냉정하시고 더 차가운 면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엄마 아빠한테 살갑게 굴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거리감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은혜 씨의 부모님이 지금 50대 아주 가부장적이고 자식에게 뭔가 져주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부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요. 상처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더 많이 이해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게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불편하고 싫은 감정을 좋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은혜 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본인의 싫은 표현을 할 때 먼저 밑에 뭔가를 한 번 더 까셔야 돼요.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시절에도 저 열심히 키워주신 거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거에 너무 언짢아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좋게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키웠다라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언짢아지는 거죠. 인간은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되고 하나의 개체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합니다, 부모한테. 그리고 싫은 소리를 할 때 좋게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알았어, 그렇게 하마,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합니다. 나중에 보면 표현 안 한 것만 못한 일이 생겨요. 무슨 솔직한 얘기를 했다고 보면 나중에 울고불고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말을 안 하면 여러분들 압력솥에 밥을 줄 때 압력을 조금씩 빼야지만 나중에 밥이 잘 되잖아요. 그죠? 압력이 안 빠지면 뻥 하고 터집니다. 그런 것처럼 불편한 감정들은 적절히 빼서 배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사랑을 전제로 맺어진 가족 간에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부모님의 반응, 부모님의 답, 관계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대신 좋게 하세요. 절대로 악을 지르거나 소리 지르지 말고 격분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러려면 거울을 보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 혼자 방 안에서 중얼중얼 근데요 제가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응? 어쩌면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갈등을 겪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일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신 엄마 아빠께 사실은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두 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 잘 되라고 했던 표현 중에는 어린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상처가 됐던 게 많아요. 그리고 그때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랬다라는 거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후천적으로 발달돼야 되는 정서 발달이 만약에 좀 미숙하고 잘 안 됐다는 느낌이 들 때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서가 잘 발달되면 타인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라고 취직 준비를 하는데 맨날 취업 어렵다는 기사밖에 없어요. 학위를 받아도 뭐 어디서 어서 옵쇼를 안 해요. 그리고 취직을 했는데 정말 죽도록 일해야 되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누구는 무슨 쇼핑몰을 해서 대박을 냈다 이러는데 연봉을 오를 생각을 안 해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마음 한편에서는 좌절과 절망이 많은 젊은이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많은 젊은이들이요. 공격성을 길러야 합니다. 공격성? 오, 선생님 무슨 웬 공격성? 이렇게 말을 하실 거예요. 근데 도널드 윈너컷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도널드 윈너컷이 공격성, 영어로 말하면 aggression이라고 합니다. 이 aggression은 나한테 주어진 옛것을 허물고 나만의 새로운 삶,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동력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야,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막 그 얘기를 듣고 우와 이랬어요. 왜 그랬냐면요. 저는요. 좀 맹랑한 애였어요. 맹랑한 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3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바람소리가 쌩쌩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방으로 갔어요. 안방으로. 똑똑 두드렸더니 저희 부모님이 야 너 왜 그러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너 왜? 들어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자리에 앉아서 제가요 아버지 중학생도 됐고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제가 혼자 살아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인생은 제 거거든요. 제가 알아서 살게. 얼마나 맹랑해요, 그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할 말이 없죠. 그래라고 하니까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서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공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주어진 삶, 그것을 허물고 여러분만의 새로운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아나가는 데는 반드시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요, 누가 지나갈 때 콱 쳤어요. 그러면 아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는 누가 야, 너 이따위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나 잘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뭐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회사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면 이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누구랑 주먹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에서 오는 자극을 향해서 또 굳건히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공격성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성이 적당히 발달이 돼야지만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쫄지 않는 힘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공격성이 잘 발달이 안 되면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것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내면을 잘 봐보세요. 작은 소리에도 내가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는지, 조금만 소리에도 손톱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지나치게 위축되고 쫄진 않는지, 이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한솔아, 아까 너 상처받았지? 너가 기분 나쁜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너에게 그렇게 말한 애가 꼭 너보다 잘난 건 아니야. 그리고 걔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야. 그리고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야, 너 지난번에 이렇게 말하니까 나 기분 나빴다, 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격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요, 운동을 좀 하세요, 운동. 저희 아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목욕을 시키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퍼렇게 멍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 여기 왜 이렇게, 왜 그러니?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엄마, 우리 반에 심모라고 하는 애가 나를 매일 때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왜? 그랬더니 엄마, 걔는 이유도 없이 그냥 때려, 나를. 너는 뭐 하는데? 또 걔가 하는 말이, 엄마, 내가 걔를 뻥 하면 걔 날라가. 걔 되게 조그맣거든. 근데 우리는 등치가 좀 크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식이 맞아갖고 온다니까 엄청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 같으면 걔 누구야? 당장 가자. 저도 사실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마음을 누르고, 야, 근데 걔가 너를 부당하게 때리는 건 그거는 안 되잖아. 부당하게 때릴 때는 너를 방어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래서 내가 너 한 번만 더 때리면 선생님한테 잃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매일 딱 한 번만 때리고 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딱 한 번만 때리고 쏘리 그러고 간대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 나 여기 때릴 때는 너무 아파. 그래서 걔가 올 때는 부들부들 떨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 힘이 다는 아닌데 일단 배에다 힘을 넣고 머리카락을 한번 날려라. 야, 죽는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그렇게 심한 말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번 연습을 시켰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해보겠대요. 근데 며칠,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멍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때려줬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엄마가 하란 방법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란 방법은 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걔가요 책상에 앉아있길래요, 제가 가갖고요 그냥 콱 누르면서 야, 나 좀 업어주라, 이랬대요. 근데 우리 아이가 체격이 좋으니까 걔가 꽉 눌리더래요. 그래서 이러더래요. 그래서 다음에 업어줘. 그러고 이제 왔더니 걔가 다음에 자기한테 옆으로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나름 우리 아들도 방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쿠, 안 되겠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남자애들 저 좀 무서워했거든요. 때려준 건 아니고 저 되게 조그맸는데요. 좀 웃기는 애였어요. 맹랑한 애였어요, 저는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쉬는 시간에 창문에 이렇게 있으면 바바리 아저씨가 이렇게 와가지고, 얘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짝 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수업에 너무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요. 근데 애들이 저보고, 야, 반장 네가 가서 어떻게 해결 좀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나갔더니 저를 딱 보더니 학생 그러니 이렇게 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 네 예쁘지도 않은 걸 뭘? 그랬더니 그 아저씨 다시는 안 나타났어요. 제가 약간 좀 그런 애였거든요. 저는 맹랑했는데 우리 아들은 안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운동을 시켰어요. 운동을 시키는데 생활체육부터 먼저 시켰어요. 스트레칭 뭐 이런 거 있죠. 얘가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이요. 5년을 이제 운동을 주 한 3회 정도 해요. 그랬더니 완전히 지금은 짐승남이 됐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1m 78에 몸무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제가 몸무게 공개를 안 하는데요. 등치가 막 이래요. 그래갖고 막 뭐 이두박근 막 이래요. 근데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심신이 발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만 비대해지고 외국어만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몸이 발달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정상적인 공격성 뭐 이런 게 잘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단단하지 않은데 무슨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운동을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체육관을 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집에서라도 하세요. 맨손 체조라도 좀 하시고 몸 스트레칭도 하시고 적당히 걷는 걸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찔려요. 제가 운동을 못 하고 있거든요. 속으로 여러분들 아유 그러는 선생님이랑 운동 좀 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50이 다 된 아줌마고 여러분들은 훨씬 저보다 밝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Twist like a knife for the rest of your life.